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한글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올렸던 동영상에 보내주신 엄청난 관심과 성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글을 사랑하는 분과 또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간 지난 동영상 한글편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후 2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이고, 또 저에게 구독자 10만이라는 값진 열매를 안겨준 동영상이 됐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지 6일 만에 10만 뷰를 기록했고, 구독자 96,500명인 상태에서 구독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정확히 8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10만 구독자가 되는 것이 새해 소망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새해 2주차에 벌써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모든 CR의 꿈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근본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도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띄운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세계 언어 문자들의 기원이라고 제목이 붙여져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지도입니다. 세계 언어 문자들의 기원.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조사해봐도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에 거의 부합합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현재 지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문자의 기원은 크게 보면 4개, 작게 보면 3개입니다. 그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짙은 녹색 지역, 즉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비롯된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로마자 알파벳 사용 지역과 거의 겹칩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은 인도 문자 사용 지역입니다. 언어학계에서는 인도 문자의 기원도 이집트 상형 문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색깔도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주색입니다. 지금의 한자 사용 지역입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나머지 한 곳, 저 넓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기존의 문자를 흉내내거나 변형하지 않고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인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잘 만든 문자인지를 떠나서 독창성 하나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글은 지구상의 모든 알파벳 가운데 가장 완전에 가까운 꿈의 문자입니다. 또 웬만큼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 만에 깨우칠 수 있는 나절 문자인 것도 확실합니다. 이것에 의문이 있으시면 구글 검색에 21세기 세종대왕 프로젝트라고 입력한 후에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한글에 대한 세계의 평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한글에 대한 세계의 평가. 한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여간 그곳을 찾아 들어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학자와 작가들이 대한민국과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어쩌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글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저는 한글은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과장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한글로는
로마자 알파벳 L 발음과 R 발음, 또 B 발음과 V 발음, P와 F, J와 G 발음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영어의 번데기 스와 오줌 쉬 발음도 그에 상응하는 우리말 글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문자는 아니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알파벳 가운데는 가장 완벽에 가깝고, 특히 배우기 쉽다는 점과 발음의 다양성에 관한 한 다른 글자는 아예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알파벳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어를 표기하는 로마자 알파벳입니다. 유엔은 공용 언어로 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유엔 공용어 6개 가운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그리고 또 하나의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표기하는 키릴 문자라는 것도 사실은 로마자 알파벳을 조금 바꾼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공용어인 아랍어와 중국어가 남는데, 아랍어의 경우에는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의 뿌리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겹칩니다. 그 세계 언어 문자들의 기원이라는 지도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엔 공용어 가운데 남는 것은 한자로 표기하는 중국어 뿐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들 유엔 공용어 6개 문자 가운데는 한글과 비교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세상은 로마자 알파벳의 세상입니다.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전역은 물론이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옛날 유럽 식민지들조차 자신들의 말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 몽골은 로마자 알파벳의 사촌격인 키릴 문자를 씁니다. 근데 널리 쓰인다고 해서 그 문자가 가장 뛰어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한글과 이 로마자 알파벳이 한번 붙으면, 맞짱을 뜨면 분명히 과학적으로 한글이 한 수 위입니다. 일단 영어는 잡탕언어입니다. 원래의 영국 원주민인 켈트족의 말에다가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가 영국을 점령하면서 라틴어가 섞였습니다. 또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 영국으로 건너온 앵글족, 색선족의 말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킹으로 영국으로 침략해온 덴마크, 대인족의 말이 섞였고, 11세기 프랑스에서 건너온 노르만족이 영국의 왕조를 세우면서부터 프랑스 말과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어의 체계를 논할 수조차 없이 복잡합니다. 발음 기호가 없으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발음하지 않는 철자, 소위 묵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빗는 빗을 뜻하는 코음의 B와 듣는다는 뜻의 listen의 T,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의 K, 이런 글자는 죽은 글자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또 같은 철자가 아주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C의 경우 고양이, cat, 그다음 컵 할 때는 크 발음, C가 할 때는 스 발음, 첼로 할 때는 처 발음이 납니다. 앞권은 OUGH입니다. 똑같이 OUGH를 쓰는데 발음은 아주 여러 가지로 납니다. tough, enough 할 때는 프로 발음이 되고, 음식인 donuts 할 때는 OU, donuts, 무엇을 통해라는 뜻의 전치사 through 할 때는 우로 발음이 됩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아예 못하는 발음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쌍기역, 쌍디귿 등 된 소리는 거의 센 소리로 발음합니다. 떡볶이를 발음하라 그러면 토포키, 짝꿍은 차쿵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여간 영어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 우승자는 백악관으로 초청되는 영예까지 누리는 그 영어 철자 대회인 스펠링 비에 나오는 단어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쉬운 단어도 아차하면 틀리기 십상입니다. 감자라는 단어의 철자를 몰라서 큰 망신을 당했던 전 미국 부통령 댄 퀘일이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댄 퀘일은 한 학생이 감자의 철자를 포테이토, P-O-T-A-T-O 이렇게 맞게 썼는데 자기가 나서서 P-O-T-A-T-O-E라고 고쳐줬다가 영어도 못하는 부통령이라면서 큰 놀림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영어도 엉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게일 쉬라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을 글씨를 읽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미국에서 기자와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국인 김명훈 씨는 조지 부시의 엉터리 영어라는 책까지 낸 바 있습니다. 그 영어의 발음과 표기가 그렇게 엉망이고 복잡하지만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일본어는 모음이 5개밖에 없고 받침도 몇 개 없고 또 키읔이나 피읍, 티읕 등의 거센 소리도 발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래어는 아예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런닝 셔츠를 난닝구샤스, 맥도날드를 마쿠토 나루도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일본 글자의 현실입니다. 한자는 더합니다. 애당초 떡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 외국어를 표기할 때 해당 단어의 음과 가장 가까운 한자를 찾아내서 억지로 말을 만들고 그렇게 발음도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씁니다. 당납득 턱랑보. 그리고 발음은 탕나두 트랑프라고 읽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당노라고 쓰고 마이당나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핫도그도 황당합니다. 핫도그. 아예 뜻으로 번역해서 뜨거운 게 열구라고 쓰고 려고우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좀 황당하죠? 내 나라 내 글자를 자랑하려다가 남의 나라 남의 글자를 너무 험담하는 꼴이 됐습니다만 한글이 별 볼 일 없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문화, 특히 다른 언어군의 문자를 완벽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한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뛰어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영어와의 경쟁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인의 문장 해동 능력, 문해율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의 댓글에도 몇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은 문맹률도 낮지만 문해율도 낮다. 그 말은 한국 사람이 글씨를 읽기는 하지만 뜻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1년도에 수준 미달의 어떤 언론사가 한국인 실질적 문맹률 OECD 국가 중 꼴찌 이런 찌라시 수준의 기사를 보도했고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러자 역시 수준 미달의 숱한 언론들이 출처와 자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증도 없이 베껴 쓰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다시 찾아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언제 어떻게 어떠한 표본층을 대상으로 문해율을 조사했는가, 실제로 OECD가 그런 조사를 했는가 하는 그 조사의 방법과 기준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모르긴 해도 일본이나 중국의 혐한 언론사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고, 외신이라면 근거 확인도 없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한국 언론사들의 오랜 고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언론의 현실입니다. 기사 자체를 검증하는 기본적인 노력도 생략해버리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특히 한국인을 혐오하는, 욕하는 기사는 확대 재생산하는 질 나쁜 언론들이 요즘도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가스라이팅이 지금은 우리 언론에 의해서 아직도 종종 저질러지고 있고, 그런 것에 중독돼서 한민족 스스로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국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입니다. 문해율 조사 같은 것은 제대로 하려면 참여국가 모두가 나이나 교육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같은 문제로 시험을 쳐야 되고, 시험 후에는 문제도 공개해야 됩니다. 주최 측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쉬운 문제를 내고 어떤 나라에는 어려운 문제를 내면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애당초 시합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OECD 문해율 꼴찌 같은 종류의 기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의 반복된 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능을 가진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청난 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학원 교육도 많이 받고, 글자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머리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 문자향과 석원기라는 전통을 오랫동안 가진 민족이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기로 소문난 나라의 사람들인데 문해율이 낮다면은 도대체 문해율이 높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참 연구 대상입니다. 차제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문자 올림픽 혹은 문해 월드컵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글이 문자 올림픽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특정 종교단체가 소규모로 주최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세종대왕 문해상. 이것은 문맹퇴치 사업에 공이 많은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입니다. 1989년에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의를 했고 유네스코에서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수상 대상은 한 해에 3명의 개인이나 단체를 뽑는데 각각 미화 2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 돈은 한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데 유네스코는 그 정도의 금액의 명칭을 빌려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인류사에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실제로 한국의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흔쾌히 상의 명칭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유네스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로 붙인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자 월드컵, 문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습니다. 문맹택치를 위한 국제대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네스코와 공동주최로 그런 대회를 제대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알파벳이 정말 우수한 알파벳이고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대회를 하면은 더 이상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문해율을 의심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정부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되고 있는 훈민정음 자모음에다가
몇 개의 글자를 추가하는 것을 국책사업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계급장을 떼고 한번 붙어보자고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계급장을 떼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미 확보한 계급입니다. 이 답답한 우리가 우리의 글자와 언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영어의 L과 R, P와 F, 또 B와 V, J와 G 발음을 구분하는 한글 자음을 개발해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번데기 쓰, 오줌 쉬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네 글자, 이 여린 히읗과 꼭지 이응, 또 반시옷, 아래아, 그것을 되살리는 것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 순경음 비읍의 부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글자를 추가로 만들더라도 현재의 24자 자모음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모음 24자 체제가 구축된 것이 조선의학회 시절부터 따지면 100년이 다 됐고 해방 이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글 교육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24자 체제를 흐트려버리면 개선을 하려다 개악을 하게 되는,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한글학회, 또 교육부 등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들이 대한민국의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위한다는 각오로 멀리 보고 길게 보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심으로 고언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제가 띄운 장면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한민족은 99%가 글자를 아는데 솔로몬 제도의 사람들은 99%가 글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솔로몬 제도는 파푸아 뉴기니 바로 밑에 호주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저는 한글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문자가 없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후대에게 문화를 이어주지 못해서 결국은 부족이 사라져가는 그 지구상의 수많은 소수 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 어린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한글을 만드셨던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 16개국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글을 부족 공용으로 가르쳤던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경우는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친 끝에 결국 성공 사례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그 현장을 지켰던 한글 교사 정덕영 씨의 눈물겨운 노력에 그 찌아찌아족도 호응을 했고 마침내 한국에서 든든한 후원 기업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짓고 또 교사도 더 충원을 했고 태권도 수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찌아찌아족 등 이제 문자가 없는 부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지로 한글을 수출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해방된 후에도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를 그냥 쓰거나 최소한 로마자 알파벳으로 자신들의 말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곱씹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원래의 식민 종주국은 속된 말로 평생 우려 먹을 수 있는 빨대를 피식민지 국가에 꽂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쓰여진 제품 설명서,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있는 상품에 먼저 눈이 가고 손이 갑니다.
먹거리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과 한글에 익숙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수출품의 판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글과 말을 수출한다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방법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문맹 부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에 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했던 걸 지금은 글자 선교사, 문화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간단체를 세우고 정부는 배후에서 돕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맹 부족에게 한글을 가르치려면 당장은 교사도 파견해야 되고 교재와 수업 공간도 제공하는 등 들어가는 돈도 많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교육은 두고두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화수분 같은 겁니다. 한번 언어를 가르치면 당대는 물론이고 대물림을 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세계에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통계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 한국어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세종학당의 정가입니다. 세종학당은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국의 동의와 요구가 있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 세종학당이 생긴 첫 해인 2007년에는 13개에 불과했던 한글학교가 2022년에는 244개로 18배나 늘었습니다. 또 수강생 숫자도 같은 기간 740명에서 81,400명으로 무려 110배나 증가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받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2,700명 정도였던 것이 2019년에는 37만 5천 명으로 13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글을 연구하고 수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정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현재 한국 예산은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한국을 해외에 소개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300억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던가, 이렇게까지 지원이 미약했던가. 82개국에 퍼져 있는 244개의 세종학당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또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한글 전도사로 만들어야 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BTS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아이돌 그룹이나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런 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해서 전 세계에 한글을 보급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한글 현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부를 포함해서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는데 최소한 우리 국가 예산의 0.1%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 자체가 국가 전략이고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글에 달려있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의 힘은 분명히 칼과 총보다 강합니다. 당장은 총칼이 더 무서운 것 같지만 문화는 생명이 깁니다. 현대는 ICT 시대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 산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한글은 이러한 시대의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그 한글 또 우리 문화를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이 아니고 친구로 다가가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언어는 공기하고 물과 같습니다. 있을 때는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숨 막히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이 있었고 우리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편히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글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게 엄청나게 문화적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글자조차 없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구박당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글날 노래 가사를 천천히 한번 들려드리는 것으로 한글 민족에 대한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 한글날 노래 가사는 한평생 한글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데 앞장서셨던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참 잘 지으신 가사 같습니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결에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표신이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